키워드를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반쪽짜리 개각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그동안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올 장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뭐 행정안전부부터 살펴보면 이제 진영 전 장관을 대신해서 전해철 현직 의원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제 새롭게 이제 임명이 됐어요. 변호사 출신이고 또 사실 29회 출신이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의원이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삼철이라고 불리는 그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의아한 뭐 임명이다라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해철 의원이 새롭게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능우 전 장관을 대신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권덕철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행시 31회 출신입니다. 네, 그럼 다른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김현미 장관 후임자로 세종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SH공사, LH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정영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성재단의 이사, 한국여성학회 회장,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학계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 경험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여성 문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후보들 중에서 뭔가 특별히 좀 기대되는 점이 있는 후보가 있을까요? 기대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간 우려되는 분이 계시죠. 아무래도 김현미 장관의 다음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 이분이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이제 정말 탄탄한 지지를 받아서 최장수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꼽혀왔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마리 빵투아네트 논란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전세와 집값 속에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변창흠 장관 후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세간에는 많은 우려가 있어요. 예전에 논문을 쓰셨는데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문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야 진보정부를 지지해준다. 집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좀 하시고, 문제되는 발언과 논문이 다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LH공사와 SH공사 사장 하시면서 조금 실무에도 가깝게 의견이 변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개각의 핵심은 이 문정권 출범 이후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좀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사실은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국면 전환용, 이제 분위기 쇄신용의 이제 카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연일 이제 부동산 이슈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새로운 희망을 국민에게 안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는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이제 내정된 지금 변창흠 내정자 사실 논란이 많죠. 또 과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남짓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지금 정말 터질 대로 터진 부동산 이 규제 정책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가 이제 여부인데, 사실상 이제 기간도 그렇고 사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제 거친 이제 사장을 영입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빠삭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이제 초석을 닦은 분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얼마만큼 뼈저리게 와 닿을 수 있을지, 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부풀어 오른 부동산 그런 값을 안정세를 취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SH나 LH가 주택 공급을 하는 공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창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장 시절에 저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역세권 도시개발 이런 이제 약간 소규모의 도시 재생
내지는 개발 사업들을 이제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서 그렇게 주택 공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공급 대상이 있는 지역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뭐 제한된 영역과 작은 사업이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좀 잘 해보겠다. 근데 이런 소신을 밝히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19일 날 전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제 골자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닐까. 실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이게 와닿을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이제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상업 지역은 사람이 살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뭐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생활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좀 국민들의 주거 의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상가가 왜 비냐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가 비는 거거든요. 장사를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집으로 만들고 약간 이런 좀 뭔가 이상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사실 빈 상가를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좋은데 좀 관련해서 법제도에 정비를 해놓고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빈 상가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넣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변 내정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공공 자가주택 도입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예, 공공 자가주택 도입은 일종의 그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는 땅은 이제 LH나 SH가 가져가고 위에 건물만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시세 차익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어차피 토지는 고정된 가격에 빌려주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고정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명박 노무현 정권 때 추진됐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자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팔 때,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할 때 무조건 공공기관을 되팔도록 하고 그 가격을 제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주거라는 그런 형태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공공주택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그러면 차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국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 나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익의 일부도 가져가지 못하고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헌납 또는 이제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주택에 살 수 있는가, 기꺼이 살 수 있는가, 여기 평생 이제 다른 주택을 마련해서 옮겨 다닐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에는 좀 이 지금 형태의 공공주택은 지속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집을 살 때는 이제 투기 지역을 제외한 때는 집값의 30% 정도, 70%를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뭐 60, 50, 40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그렇게 돼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제 대출 이자도 갚으면서 집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1가구 1주택이 많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반인데 이런 형국을 가면은 내가 대출 이자와 계속 월세를 내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집을 갖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그냥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그런 형국에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공자가주택이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집을 못 사요. 여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거를 팔았을 때 굉장히 적은 돈만 받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때문에 한 번 공공자가주택에 들어가면 평생 공공자가주택에 살아야만 해요. 월세를 또 토지를 월세 형태로 계속 토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형태가 과연 어떤 붕괴되는 중산층을 막을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공공자가주택에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다른 공공자가주택을 지어서라도 이 사람을 공공자가주택들 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국토부 장관 교체만큼이나 놀라웠던 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인데요. 이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떤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이 선거관리 주무부처인데 내년 뭐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정권이 이제 명운이 달렸다며 그런 선거를 앞두고 친문 핵심 인사를 대거 투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야권의 또 반발도 상당히 거셉니다. 일단 정권 말기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심 측근을 중요 자리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측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나 다음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전해철 내정자가 뭐 행안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현 상태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어느 정권이라도 말기에 권력이 누수되는 것을 다 막지를 못해요. 그 누구로 막느냐? 그동안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측근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이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해철 의원으로 이런 권력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가? 과연 행안부를 꽉 틀어잡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정권 막판까지 간다고 봐도 될까요? 먼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러나게 하고 본인도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그러니까 둘 다 동반 사퇴를 하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정권 남은 1년 한 반 남짓하고는 지금 형태로 봐서는 추 장관이 뭔가 드러나서 이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고 싶을 거예요.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 1년 반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무언가 생기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든 뭐가 되든 간에 추 장관님께서는 자이든 타이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미애 장관은 왜 이번 개각에서 빠졌을까요? 이 법무부에 대한 개각을 지금은 단행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의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를 내정을 하더라도 이걸 받을,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이 시국에 이걸 받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도 지금 현재 본인이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한 것 같고, 개각은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전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장수를 바꿀 수 있겠느냐? 검찰총장을 찍어내야 법무부 장관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개각을 두고 야권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강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내정자들의 청문회 통과 역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박영선 장관의 거취에 따라 또 한 번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반쪽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